자, 우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말 그 많은 문제를 안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면 우리 조합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근데 요번에 뭐 강남구청 공람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차수는 이제는 분담금 폭탄을 얼마나 맞아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는 것 중에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주참단하고 조합하고 차별점이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허위학력 안중근 조합장이 제시했던 제일 큰 그 치적이 뭐였어요? 그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독단적으로 한강 보행교를 갖다 자기 치적으로 기부 체납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뭐 2천억이다, 2,500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점점 가액이 올라가지고 4,500억이다, 5천억 그랬어요. 저희 주참단이 맨 처음에 파악했던 그 금액도 사실 한강의 폭이 1.7km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강폭하고 비슷한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세계 제1의 도시죠. 뉴욕에 있는 이스트강이 폭이 1.6km예요. 그 안에 있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브루클린 브리지가 있고, 그 브루클린 브리지가 만들어졌던 게 1890년도인데 그때 현가를 좀 돌려보면 약 한 4천억 정도의 건축 공사비가 나온다고 몇 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현가로 따지면 그게 5천억, 6천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는 보행교를 갖다 마치 자기의 치적이라고 내놓는 그 제안을 갖다 한 것이 우리 조합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 주참단은 지난 여름 내내 반대를 한 이유가 보행교 건설하지 마라,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랬던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또 하나 반대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들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준주거지 개발. 우리가 막대한 준주거지 개발을 하면서 어떤 피해가 있었냐 하면, 안중근 조합장이 하시는 얘기가 갖다가 1:1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강변동에 살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제자리 재건축이라는 것으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이라고, 전술이라고, 선거 전술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준주거 개발을 통해 가지고 6차, 7차, 13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준주거 그 당시에 주상복합으로 한 5, 600세대가 지어졌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현대 아파트가 아닌 현대 상가 주상복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난 여름 내내 저희 주참단에서 그렇게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조합 정비 사업 계획안에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정비 사업 계획 변경안을 냈고 올해 6월 달에 2차 정비 사업 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정말 얼마나 고민을 안 하고 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심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통 1차 자문회에서 야, 다 빠꾸시킨 거예요. 들을 얘기가 없다, 너네들 얘기가. 가장 핵심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 신통기획안은 원래 50층에서 20층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중근 정비기획안은 아니야, 우리 최고 높이 77층으로 한강에 장벽을 칠 거야. 그래서 한강변에 40층에서 77층 지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강남구 정비계획안을 보면 그래도 22개 동 중 50층 이상이 17개 동 77%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보행교 신속통합계획안 준수안에서 조합 제안에서 폐지 변경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행교 처음에 폐지하자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저희 주참단 아니었습니까? 주참단이 열렬적으로 저거를 반대를 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왜 우리가 공공기관을 했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서울시 하겠다는 것을 놔야 되는지, 우린 그거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도 보행교를 폐지했다 그러는데 신통자문계획에서 보니까 폐지가 안 되고 그대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결국 최초 제안자는 결제 해제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빨리 바꿔서 우리가 폐지를 시키든 서울시에 니네 돈으로 놓으라고 하든 결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보행 통로 여러분 다 아시죠? 단지 두 개로 딱 짜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핵심이 보행교하고 쭉 뚫리는 1차로 뚫리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기를 제한해놓고 지금 공공보행 통로가 못하겠다 우회한다 그러면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볼 때는. 그냥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돌려줘 하고 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그들한테 공공보행 통로가 우회로 가려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당한 명분을 제시를 해주고 협상을 하고 그걸 흔들어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조합장의 대관 능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대관 능력이 없는 조합장, 허위학력 조합장이 도대체 서울시 가서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지 저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높은 층수를 갖다가 랜드마크로 치겠다는 거, 그거 되게 좋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장벽을 치겠다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저희는 좀 생각합니다. 안윤근 조합장이 전세대 한강 조망이란 말로 초고층을 고집하고 있는 건 진짜 현실 감각이 마비된 그러한 정비 사업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100% 한강 직조망이 아니고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각도에서 이렇게 비켜서 보이는 그런 그 초고층 한강이 보인다는 그런 것들, 건축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시공비의 부담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강변 서울시에서 20에서 50층까지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잠원 신반포 22차죠. 최근에 그 1,300만 원에 현대 앵코에서 찍었어요. 공사를 했어요. 이거 지하 3층에 지상 35층짜리 건물입니다. 물론 단위 세대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건축 공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하의 가격이 1,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들이 왜 1,000만 원이라고 우리한테 건축비를 갖다가 낮춰서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업 비례율을 갖다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장이 돼야지 시공사를 위해서 이런 조합장이 있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20층에서 50층 아래 질 때하고 50층을 올려서 넘어서 질 때는 평균 1.5배에서 2.0배까지 2배까지 시공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담금표 평당 1,000만 원에 1,384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현재 분담금도 20억인데 향후의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눈 가리고 분담금 얼마 안 돼. 이게 우리 조합원을 원하는 건지 시공사의 바지 사장을 하자는 건지 솔직히 저희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조합장을 빨리 해임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생각을 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랜드마크형의 초건축 건물, 그래, 한 2개 층 정도, 2~3동 진짜 이원 설계 해줄게.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 많이 되고 들어가고 싶은 2~3개 동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시고, 우리같이 분담금을 갖다가 좀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저층으로 짓겠다. 이러한 조합원 간의 합의를 이루는, 이제는 다시 한번 설문이 필요할 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아까 그 건축 그 연도를 얘기했는데요. 보통 한 층을 그 양생하는데 건축에서 1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럼 우리가 50층을 지면 우리가 뭐 70층을 짓는 것보다 20개월 정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것이 당연한 결과겠죠. 예. 안윤근 조합장이 저렇게 70층 이상을 50층 이상의 초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개월을 땡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늦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안윤근 조합장의 의견대로 하면 우리 10년 이상 12년까지는 내다봐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이제 다시 가면 임대주택 문제가 제일 커요. 저희는 요번에 그 공람 안에 보시면 임대주택 문제가 나왔죠. 그 일반주택 다들 우리 이 쾌적한 주거단지에 왜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난리치느냐. 그거는 공공기업원에 상응해서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 안에서는 우리가 지어야 되는 얘기예요.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반주택 신통에서 650세대로 한다 그러다가 그 준주거를 줄이면서 562세대로 하겠다.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바꿔 먹었습니다. 일반 임대 650세대로 다시 와. 이렇게
빠꾸를 먹었어요. 그럼 우리 단지 안에 이제 650세대가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3종 주거지에도 있고 또 준주거지에도 있고 이렇게 분포가 돼서 650세대가 지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참단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 많은 얘기들 하는데 분명히 임대주택 현행법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 우수 고급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국무총리실에 외국인 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야말로 압구정 상구역은 일반 임대주택이 아닌 명분을 가진 특화된 외국인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거단지의 가치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그 가치 부과된 가치가 자연히 아파트 가치 상승에도 부과가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요 1000명의 석박사급 해외 인력을 유치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해외 CEO들이나 R&D 센터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강남 뺏기는 가지를 않아요. 근데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는 우리 압구정 상구역에서 준주거지를 개발하면 그 위에 R&D 센터를 짓고 R&D 센터 안에다 외국인 임대주택을 짓겠다는데 반대할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협상과 능력을 가지고 대관을 하고 만들어가는 진보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창의적인 자세가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조합장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중앙공공보행로 단지가 2개로 쪼진다 그랬죠. 저희가 명분 없이 때만 써서 그래요. 왜 대한민국 최고 좋은 입지에 있는 데 문화센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죠? 다 들어옵니다. 다 원하는 거예요. 30년간 자산 임대부로 하면 텍스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R&D 센터로 가고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가고 모마라는 건물을 지어서 외곽 우측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공공중앙보행로를 꼭 안 놔도 서울시가 그런 명분이라면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제시를 해주고 흔들어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싸우고 설득하는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올드한 방식이 옛날의 재건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쾌적한 주거단지가 망가진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그에 맞는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이 막힘없이 풀려야 공공기여라는 게 우리를 위한 공공기여로 풀려나간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아이디어와 어떤 설계 그리고 그런 걸 무기 삼아서 협상을 하고 흔든다면 얼마든지 조합원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건축 단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합장의 가장 큰 능력은 사실 대관 협상 능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수백 개의 기관하고 수천 번의 협상으로 진행되는 게 재건축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통 자문 기획을 8월 4일 날 했는데 뭐라고 기사를 냈냐면 일몰 처리제, 그죠? 처리 기한제 이렇게 딱 하면서 2개월 안에 너네 협상 안 하고 정리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신통기획 철회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11월 말이잖아요. 8월 14일 날 우리가 신통 1회 했고 9, 10, 11 이제 12월 달 4개월 가는데 아니 일몰 전에 처리 기한 전에 하고 있나요?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저 같으면 신통을 갖다가 하기 전에 신통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주민 제안을 하기 전에 같이 큰 틀에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재건축을 하는 게 한번 발을 담그면 사실 소가 코가 뚫리듯이 계속 끌려가는 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계획을 다시 한번 잘 입안해서 가게 되면 우리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딱 보시면 여기 2구역이 있고 여기 우리 3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2구역이 주 통로가 어디냐면 바로 후면부 지금 요 올림픽대로 쪽으로 붙어 있는 이 길입니다. 나와서 왼쪽, 나와서 오른쪽
이렇게 딱 두 길로 주 동선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역이 주 동선을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3구역을 지나쳐야 돼요. 3구역, 근데 이게 도로가 지상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나서 3구역을 통해서 4구역으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구역이 재건축을 안 하면 2구역은 재건축에서 도로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2구역, 4구역 기다려. 우리 3구역이 간다예요. 이것이 바로 3구역이 가장 중심이 되는 대장이라는 이유를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모든 압구정 설계를 할 때 2, 3, 4, 5까지 다 같이 설계를 한 거예요.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늦었다고 우리 집이 이렇지 않습니다. 3구역이 가야 2구역도 가고 4구역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안중근씨는 이런 상황을 갖다 기회 삼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해임되면 재건축이 늦어진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있길래 좀 답답할 뿐입니다. 이 지금 안중근 조합장이 만드는 거 압구정 3구역 땅이 정말 아깝다. 이렇게 정말 생각이 들고 시공사 선정하는 데만 집중이 돼가지고 어떡하니 빨리 선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결국 시공사 선정하고 나면 시공사한테 휘둘려가지고 피해 조합원들한테 다 고스란히 옵니다. 안중근 조합장이 더 망쳐놓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해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중근 조합장 해임 사유, 그 주참단이 다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지 지분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10차, 13차, 다른 1, 2차 이런 분들은 사실 대지 지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6, 7차, 3, 4차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어제 저도 몰랐었는데 유튜브 하시는 원부동산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 주참단이 생각한 것 같처럼 사업장 3, 4차의 대지 지분 정리 없이는 재건축할 수 없다. 그 사람도 이제 다 안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주참단이 계속 조합한테 지적을 해줬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라고 수도 없이 지적을 했지만 여태까지 뒤로 딱 감춰놓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막판에 오니까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6, 7차가 지금 땅 찾기를 갖다 자기 땅을 찾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반대 세력을 매도하고 반조합 세력을 매도하는데 그거는 자기 주인은 자기들이 찾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권을 신탁 등기를 넘긴다? 신탁 등기를 넘기는 순간에 모두 사유재산권은 조합으로 다 이전이 됩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차동원 변호사님이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장이 과연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보행균 온다, 뭘 온다, 이런 얘기만 하고 조합원의 진정한 재산권들은 다 방치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무능한 조합장이 과연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장의 역할에서 가장 큰 게 대관 능력,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그런 통찰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재건축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안중근 조합장이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우리같이는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얼렁뚱땅 허겁지겁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야 이렇게 하는 조합장이 우리가 됐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 문제들이 지금 5년이 지나니까 우리한테 핵폭탄급으로 지금 터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지지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조합장이 대지권 불일치 선반영 우리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선반영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진해서 대지권 관련 수심 발신 공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울시에. 다 조사했어요. 저희 강력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거짓말로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감정평가법인을 대동해가지고 조합에서 조합장이 감정평가 목록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가지고 선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갖다 자기가 마음대로 감정 목록 평가를 합니까? 지금 3차 지분 땅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4차도 모르고 있고 6, 7차도 아직 땅도 안 찾아오는데 어떻게 조합장이 실체법적으로 그거를 운운하면서 자기의 권리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감정평가 목록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허위로 호도하고 가는 그런 조합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방금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한 3년 정도는 소송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저번부터 계속 3년이 걸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원부동산이 어저께 뭐 유튜브에 3, 4년 걸릴 거라고 자기도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의견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이 안중근 조합장이 과연 이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법무사한테 용역 계약을 했는데 계속 공식 법무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확인해 봤어요. 아, 야, 대단하신 우리 허위학력자 안중근 조합장이 2023년에 재건축 개발 실무사전 몇백 페이지를 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세요. 근데 이거를 써주신 분이 여기 법무법인 기린의 대표예요. 우리 압구정 상구역에 법무 용역을 총괄하고 계시는 그 용역 계약의 대표가 바로 저분이십니다. 주민 참여 감시단은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대지권에 찾아가라. 그래서 6, 7차는 본인들이 방치한 땅을 자기 손으로 찾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3차도 자기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대지권을 찾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유의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 고유의 일입니다. 조합은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을 하는 것이지 재산을 갖다 사유재산 신탁 등기에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라고 조합장의 자리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조금 전에 저번에 처음에 우리가 공격을 하니 그 제안을 하니까 그 앞에 조합원 개별적 해결을 해라. 조합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 7차에 차동원 변호사가 나와서 그러면 내가 맡아서 도와줄게 하고 나섰더니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반조합 세력이라고 매도를 하고. 이것이 저렇게 허무맹랑한 허위학력자가 주장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합장이 어떤 권한, 실체법적 권한을 가지고 등기부와 다른 목록을 만들 수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감정평가에 기초한 관리 처분 계획안은 분쟁 가능성이 많고 또 그 다음에 타당성 검증이나 인허가청에서 절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관리처분 관계까지 갔다가 우리는 다시 정비사업 계획으로 다시 빠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기초를 다시 닦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 그 입안하는데 우리가 해임, 이 안중근 조합장을 해임하는데 한 달, 정비계획 재정립하는데 6개월, 그 다음에 서울시에 제안해서 가지고 오는데 1개월, 8개월이면 다시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통기획의 장점입니다. 원래 보통적으로는 정비사업 계획, 우리가 계획안을 내면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해줬던 게 일반적인 절차가 2년이었거든요. 근데 신통기획의 가장 장점은 빨리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단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을 우리한테 지우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공공기여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우리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임대주택을 우리가 명분 삼아서 가져가자 하는 얘기고 우회 동로를 만들자는 얘기, 그 얘기를 갖다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 7자 조합원들 스스로 땅 찾기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파리바게뜨 앞에 상가 현수막이 또 이렇게 크게 걸렸죠.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셨죠? 파리바게뜨 앞에 현수막들 보셨죠? 이건 뭡니까? 안중근 조합장이 상가에 했던 7가지 약속을 했어요. 추진위원장 시절에 했단 말입니다.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든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조합장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되고 나서 우리말로 다 쌩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되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했더니 나 못 지켜 이렇게 됐습니다. 이유 딱 대법원에서 이번에 2024 252784 판결 확정 판결로 앞으로 상가 조합원들은 어떻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약속 지켜라. 근데 약속 안중근 조합장이 지킬 수 없죠. 법에서 판결이 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 없습니까? 그래서 안중근 조합장은 지금 이제 상가 협의회 이사들한테도 뒷짐하고 나 잘 모르겠다. 법이 이런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상가 이사로 당선되신 안중근 측 이사도 화가 나가지고 배신당했니 어쨌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판결이 나서 도대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규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국회, 서울시 이런 뭐 네트워크와 대관 능력을 총 동원해서 빠르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조합장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분담금 최소화 방안인데요. 조합장의 능력이 얼마나 분담금을 결정하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참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큰 돈 안 들리고 새 집 짓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장은 분담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조합장은 어떻게 조합원이 뭐 살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조합장은 어떻게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 건축 계획 때부터 할 때부터 모든 생각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안 하시고 계시다가 요번에 우리 강남구청 공람화를 보시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속았구나 하는 걸 느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공람화들 다 보셨죠?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공람화들 보셨죠? 그냥 괜찮아요? 견딜만 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건설비가 얼마짜리? 아까 강남구청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00만 원. 그래서 사업비까지 금융사업 뭐 이주 다 해서 1,384만 원짜리라고 우리를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조합장을 못 바꾸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중근 조합장의 이번에 강남구청 공람화를 보면 이제 추정 비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다 웬만하신 분들이 알긴 아세요. 추정 비례율은 100%에 가까워지면 사업이 정상화되고 그냥 우리 돈 안 들이고 새 집 짓고 들어갈 수 있어가 100%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지금 우리는 61.35%라는 추정 비례율을 갖고 있어요. 얼마짜리로? 아까 얘기한 시공비 1,000만 원짜리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공비 1,000만 원짜리로. 그래서 나온 그 비용이 얼마다? 5조 8,800억. 이 총 비용이에요. 공사비 1,000만 원짜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2,900만 원이 50층 이상 짓는 건축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추정비례율의 총 수입이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임대, 상가, 일반 분양, 조합원, 아파트까지 다 해서 때려 박았더니 21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종전 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했다? 24조 7,800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비례율은 61.35%다. 그리고 건축 계획 면적은 42.7,872평인데 평당 비용이 아까 1,375만 8천 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해요. 저희가 4월 달에 우리 주참단이 계속 부르짖었던 게 3분의 1로 줄이자. 건축 면적 3분의 1로 줄이자. 총 연장면이 너무 분담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33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0% 줄이자고 했더니 이 사람들 아까 따라왔어요. 요거까지도 어디서 또 훔쳐갔는지 우리 안을 따라와가지고 42만 7천 평으로 잡았더라고요.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우리 주참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적응을 해주니까 좋기는 하지만 저런 식의 비례율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분담금이 각 평형별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종전 자산가액을 발표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조합에서 제시한 강남구청의 아닙니다. 현대 67차 48평인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57억 9,800 이렇게 잡혔네요. 어쨌든 이게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시세 보정이라고 해가지고 180%의 시세 보정률을 잡은 거예요. 거래 시세 공시지가 대비 시세 보정률 180%라는 거는 거의 기본이 거래 가액으로 잡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공람알에서 얘기했대 간평사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대지주문 빠졌어, 못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시세 보정률 180%를 적용해가지고 거래 가액을 확정을 시켜놓으면 시장 가격이 왜곡이 돼서 저것이 고차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1차 한번 볼까요? 54평형에 사는데 저희가 쭉 따라가니까 전용 똑같은 평형대로 가면 20억 4,700만 원을 시공비 1,000만 원을 공사할 때 내야 된다. 저는 그래서 30억 정도는 제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자 6, 7차 아까 말씀하신 48평형, 53평형, 65평형, 80평형 저기 나와 있는 분담금표 15억 7,200, 17억 5천, 23억 4,400, 22억 4,800 이거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전용으로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전용 면적 118에서 118로 가는데 더 위로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분담금을 내면 돼요. 근데 현재 현행법 안에서는 권리 가액 순서로 가면 자기 평수에서 자기 평수를 가는 매칭안을 강남구청이 공람화를 만든 것을 그대로 저희가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의 자료가 아니고 강남구청의 공람안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감시단의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초고층 취지로 막대한 공사비 인상과 공기 지연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보행계 등 엄청난 기부 체납이 따른다. 조합원 주상복합 배정인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232세대죠. 232세대가 주상복합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가시겠어요 여기서? 현대아파트 아니죠 주상복합은. 획지가 구분이 돼가지고 주상복합입니다. 현대 주상복합으로 할까? 뭐 무슨 주상복합으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대아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가시겠어요 이 안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까 그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집 봤는데 우리 최소 1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왜 분담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난 여름부터 낮춰야 된다 하는 얘기들 계속 했던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정말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을 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 진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 설립 때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조합장의 세 번째 능력이 필요한 게 저희는 자산 매각을 염두에 둔 그런 분들이 입주를 했든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거주를 여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입주를 했든 어쨌든 상호간에 어떤 적정한 안을 만드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있는 조합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라면 분담금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고 지나가십시오. 아까 강남구청에서 조합에서 제시했던 그 면적입니다. 조합의 임대 면적, 아까 650세대에 대한 임대 면적, 조합원 면적, 일반 분양 면적, 상가 분양 면적. 상가도 우리 저 준주거에 있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근린생활시설로 따로 지하로 만든 상가가 있어요. 이 지하를 놓고 지금 상가 조합원들이 싸움을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니네 맛대로 지하에다가 파가지고 했느냐라고 지금 싸우는 게 상가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지 1회 3종에서는 22만 4천 098평 정도가 나오고요. 획지 2 준주거에서는 54만 4천 708평이 나온다. 합계 76만 8천 805평이 우리 전체 사업 조합에서 제시한 거다.
바야흐로 그동안 우리가 분담금 미니마 포럼이라고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의 어떤 일부분을 저희가 앞에 잠깐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이렇게 하죠.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수가 이렇게 쭉 좀 나와, 획지 1하고 획지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들 여기 딱 보면 임대 면적은 저희들도 법에 정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R&D 센터 안에 몰아놓아 보겠다. 그걸 협상을 서울시하고 해보겠다는 게 저희 핵심 논리이고요. 조합원 면적 중에서 우리는 일반 분양을 한 세대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일반 세대, 일반 분양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일반 분양은 평당 8,500만 원에 조합원 분양가보다 200만 원 더 높게 잡혀 있는데, 일반 분양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분담금 표를 갖다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공개해드린 걸 보면, 우리는 분담금을 많이 내는데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신 분은 우리 때문에 한 20억씩 이익을 보고 들어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분양 하나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얘기고요. 그 다음 상가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갈 겁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지금 원래 준주거지가 13,700평에서 조합에서 8,700으로 줄였어요. 저희는 2,000평을 더 줄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6,700평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2,000평 줄이면 전 조합원이 주상복합으로 가지 않고 232세대가 다 3종 획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게 왜 주상복합으로 가야 돼? 이런 고민에 밤잠 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제자리 뭐 강변에나 있을래 어디 있을래 이 얘기는 통합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는 3종 주거지를 2,000평을 더 만들겠다. 이 얘기고 최소 평형은 기존 34평에서 우리가 36평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어저께 계산에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발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우리 일반 분양 안 하니까 반으로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조합에서 상가와 일반 분양까지 다 합해서 일반 분양을 했을 때 1조 3천억 정도가 수입으로 매출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1조 3천억이 잡혔고, 그 다음에 상가 부분에서 그 획치, 그러니까 준주거에서 1조 정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쪽이 다 합해서 2조 3천억 정도를 잡았고, 근린생활까지 합해서 2조 8천억 정도의 수입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조합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임대로 410억. 요거는 저희들이 계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세대당 뭐 임대주택을 계산해 보니까 건축비가 일반적으로 330만 원이면 서울시에 330 가져간다 그러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약간씩 올라가는 건 표준 건축비를 상향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조합을 해보니까 한 660만 원 정도가 임대 정도 그 평당 수익이 생길 것 같다. 그래도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 R&D 개발에서 우리는 여기서 2조 7천억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 왜? 근거는 뭔데? 니네 뭐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준주거지 상업용으로 종상형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상업용으로 종상형 하게 되면 2조 7천억이 아니라 사실은 5조까지 가능해요. 해줄지 안 해줄지는 해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여의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할 때 여의도 쪽에다가 전부 다 이게 종상향으로 상업지역을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했어요. 왜? 공공기여가 너무 높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공기여의 방향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공공기여를 모마로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외국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이런 방식의 전환을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상업용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여의도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근데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압구정 상구역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해서 밸류하면 뭐예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지성들이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 미래가치를 제고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R&D 센터를 짓자는 거예요. 글로벌 R&D 센터들의 AI 기업체 뭐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체들. 여러분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GBC 삼성동에서 투자하는 모든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다 텍스 세이브가 됐어요. 그죠? 왜? 연구기관에 투자했기 때문에 비용 세이브를 받은 거예요. 그런 글로벌 기관들이 너무너무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게 강남 쪽인데 저희는 뭐 여기 다 아시는 분은 몇 분, 우리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있지만 다 그런 쪽에 얘기를 해보면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초일리 R&D 센터를 만들고 외국인 고급 인력들이 임대주택에 살게 하고 우리 단지에 같이 거주하면 정말 엄청난 그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옆에 우회 상권을 그렇게 되면 상권이 우회 상권이 다 살아서 정말 뭐 갤러리 스트리트를 만들든지 파리가처럼 뭐 쉥제르망에 있는 그런 스트리트를 만들든지 뉴욕에 있는 뭐 앞에 있는 그런 스트리트를 만들든지 얼마든지 자산 가치가 향상되는 상권이 형성이 된다. 뭐뭐 같은 현대미술관 하나만 들어와도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다 돌려봤거든요. 시뮬레이션은 200만에 300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올라가는 자산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이 합리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뭐 따라왔더라고요. 우리 처음부터 그 337 공약을 한 거에 조합이 따라와서 뭐 그건 넘어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까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 어떤 근거냐? 야, R&D 센터 해가지고 니네가 그렇게 돈을 벌어 2조 7천억을 가져온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2조 7천억을 돌려보니까 평당 단가를 우리가 얼마 잡았냐? 6억 7,500만 원 잡았어요. 약간 7억보다 낮게 잡았어요. 7억보다. 왜냐? 강남의 서초 최근에 4억 B동이 1조 1,042억에 팔렸습니다. 1,620평짜리가. 위로는 900평입니다. 이건 오피스 빌딩이에요. 오피스 빌딩.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GBC 삼성동에 있는 게 지금 10억이에요. 이쪽이 강남권에 있는 게 지금 7억이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6억은 못 받을 것 같으세요? 우리 상권은 문화예술 특구의 어마어마한 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지 이보다 더 좋은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글로벌 그 R&D 센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거와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서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 FI로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근거로 우리도 그러면 요거보다는 그래 강남보다는 조금 약하니까 상권이 조금 낮추자는 게 6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준주거지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437%의 용적률로 우리가 환산한 금액이 6억 7천이다. 근데 만약에 종상향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수익이겠죠. 뭐 우리는 사실 분담금 제로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너무 뭐 지금 앞서가는 것 같은데 노력하면 분담금 제로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 그 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조합 집행부를 바꾸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저번에 70층 이상을 짓겠다고 희망한 사람이 한 60%가 조금 넘었다 그래요. 설문조사에. 그때는 뭐야? 분담금이 평균 몇 억이라고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분담금 20억 폭탄 받는데 너 70층 지을래? 실제로 가야, 이제 우리 후딱 까야 돼요. 열어놓고. 그래도, 야, 나는 그래도 갈래. 그러면 돈 많이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원 설계를 하자는 거고, 그런 70층 높이의 어떤 랜드마크가 있으면 또 자산 가치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 초고층으로 미래 올라가는 거 그 정도만 해줘도 자산 가치 올라간다고 보고, 건축 공사비 많이 들이지 마라. 분담금 폭탄 재건축 엎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팔고 나가는 갭 투자자들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좀 삶의 그 질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하고의 합의점과 그런 것들을 정확한 분담금표를 놓고 다시 설문을 해서 평형대의 기준을 맞춰 나가자. 이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또 건축 설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전부 다 기둥식 라멘조 구조로 해요. 아까 저기 신반포 22차
거기 그 잠원지구가 라멘조로 지하 3층, 35층에 1,300만 원 지은 거거든요. 저희도 시림에서 설계를 기둥식 라멘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량식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광주 화정에서 지금 현대 HEDC가 공사하다 무너진 거, 인천 자이 뭐 순살 아파트 가장 큰 사건은 뭐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은 게 뭐냐면 삼풍 백화점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그 공법이 무량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식을 잘 안 씁니다. 그 튼튼한 벽체식을 쓰는데 이건 옛날 방식으로 저기가 벽이 딱 굳어져 있어서 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공간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둥식 라멘조로 다 하는데 이 방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약간 뭐 높아진다고 하지만 돈은 들어간다. 이런 것들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내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구조는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조금 늦더라도 그런 걸 찾아가자는 게 저희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6개월 동안 하면서 분담금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 이것도 잠깐 앞으로 볼까요? 앞에. 노력을 진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게 보면 우리 장수면 녹색 뭐 건축물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 이게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저번에 1차 설계 공고 때 시림이 우리한테 제시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틀린 게 아니야. 법이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을 가지고 가면 이 인센티브를 우리도 따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그래서 시간이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흘러갔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가장 또 우리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자, 안중근 조합장이 제시했던 제자리 재건축, 뭐 이거 가능한 건가요? 제자리 재건축은 그야말로 자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단톡방에서 우리 정관 46조 1항을 가지고 종전 자산의 가격에 기초한 규모와 유형과 자리와 등등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제자리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어느 변호사께서 올리셨어요. 자, 정관이 우선일까요? 법이 우선일까요? 법이 우선일까요? 헌법이 우선일까요? 대한민국은요, 모든 기본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없게끔 대한민국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대한민국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개인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그럼 내 재산권 가져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 대한민국 압구정 상구역의 소유주들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과반의 의견이 아니라 99.9%를 받아도 0.01%가 반대하면 그런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 기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조합장도 말은 했지만 할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를 자기가 알고 진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진짜 만약에 본인이 할 생각이 있었다면 제자리 재건축에 대한 합의사항 기준을 만들었어야 돼요. 차수별로 다 모아서 우리 제자리 이렇게 할 거니까 자, 차수별 협의회 만들자, 대표들 만들자. 그래서 초합 총회에서 의결 받자, 합의 총회에 의해서 근거해서 정비 계약안 수립하자, 건축 계획안 수립하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것이었죠.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제자리 재건축한다고 해서 차수별 분열하고 또 갈등 조절하고 지금 뭡니까? 아니 6, 7차하고 1, 2차하고 옛날에 골프도 잘 나가시더만 요즘은 맨날 싸우시잖아요. 불가능한 공약으로 우리를 자꾸 조장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상가 7대 공약 해놓고 뭐라 그래요? 진짜 상가하고의 합의해서 갈 생각이 있었으면 합의안 만들고 조합총회 의결 받고 조합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의 민주적인 과정을 통했다면 지금 와가지고 대법원 판결에서 아까 2024년 252784 판결 나기 전에 조합총회 통과시켜가지고 정관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소급 적용을 하니까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기망한 게 바로 우리 조합장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 주참단은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재건축. 공정한 재건축을 위해서 정말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변동, 비강변동의 가격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비강변도 상대적 차별받고 있는 거 강변 조망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변에 있는 그 조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차수별 기존 용적률이 다른 거 대지권 많은 차수 상대적 차별이 있느냐 아니면 공정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고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역세권, 종상형, 대지권 미방현행을 어떻게 할 거냐. 왜 우리 자리에 이 준중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주상복합으로 가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고 정말 차별 없는 통합 재건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를 아까 분당금 미니마 포럼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감정평가는 이렇게 돼 있죠. 요번에 그 강남구청에서 얘기를 했죠. 공시지가 180%를 시세 보정을 해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딱 뭐 가지고 했어요? 요 시세만 가지고 한 거예요. 요거 두 개. 그죠? 정상 시세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보정했다고 내린 거예요. 가격을. 그거에 근거해 분담금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정상 시세, 기타 요인 단위 세대가 있는데 대지권 비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평면 구조도 들어가야 돼요. 단위 세대 주택형을 어떻게 층향 위치를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반영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하겠다는 건 미래에 나중에. 근데 문제는 뭐냐? 거래가액이 고차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감정평가 법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어느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향후에 일어나는 개발 이익에는 전부 다 투기로 보고 평가 이익에서 삭제한다는 게 감정 실무 평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강변동에 많이 주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그 자리를 인정을 못 받을 것입니다. 종후자산 평가 시에 어떤 요인이 나느냐? 종전자산 가액과 정비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종후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 없는 통합 재건축을 하자. 근데 어떻게 할래? 독립정산제를 하겠다. 독립정산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차수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왜 우리가 여태까지 그토록 독재적으로 하지 말고 합의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안중근 조합장은 한다 말로만 하다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조합장이 필요 없고 재임을 시키고 빨리 특별위원회와 차수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한 방법으로의 감정 방법을 찾아 나가서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저 뒤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립정산제와 독립채산제가 뭐냐? 그러면 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만 딱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 원밸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경우현도 지금 이번에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우현은 지금 추진위원 단계에서 깨졌다가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밸리 그 계약서 잠깐 원밸리 앞에 거만 좀 봅시다. 이게 원밸리예요. 뭐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원밸리인데 5개 단지가 통합을 했어요. 5개 단지가. 자, 여기 신반포 23차, 우정 SCL 1, 2차, 경남 4가 이거 다 떨어져 있던 거예요. 가장 큰 거는 2개예요. 2개. 강변을 끼고 있는 2개. 반포 경남, 신반포 3차. 제자리 재건축 됐죠. 왜? 큰 대통합의 2 단지가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차 방정식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푼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곁다리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제자리 재건축이 된 거예요. 여기 분들 여기서 계속 살아요. 여기 분들 계속 여기 살아요. 근데 여기서 권리가액이 좀 안 맞아 가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게 지금 신반포 레면 원베일리 재건축 방향인데 뒤에 보시면 계약서가 얘네들 합의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사업방식 독립채산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독립채산제. 이 방식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 하면 회계 단위가 달라요. 회계 단위가. 독립채산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건축물 개혁, 통합 개혁 생각 같지만 건축 개혁의 모든 것들의 정산을 갖다가 분리시켰어요. 회계 단위를. 근데 우리는 분리가 돼요? 안 됩니다. 왜냐? 커뮤니티가, 대형 커뮤니티는 너네 땅에 들어갈래? 우리 땅에 들어갈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독립채산제를 갈 수가 없고 제자리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다 밀어내고 통합 재건축을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독립정산제를 하는데 독립정산제는 회계 단위가 뭐다? 하나다. 다시 말할게요. 건축물 계획을 세울 때 독립채산제는 분리재건축이라 그 단위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통합 재건축은 건축물 계획이 기본 설계부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단위가 하나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지권 많은데 야 전용 면적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가 뭐 못 간다며. 그럼 나 어떻게 해? 억울해서. 그럼 정산을 해봐야죠. 그죠? 정산해서 내가 얼마 돌려받을 수 있어. 나 대지권 이렇게 많은데 너희 땅 모자라는 게 이만큼 줄 테니까 너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그 회계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로 독립정산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전부 다 1:1 재건축 방식입니다. 그죠? 재건축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1:1이냐, 6:4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중대형 평수가 있기 때문에 6:4 재건축 방식은 불가능해요. 건축 방식이 1:1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쭉 가고 있는데, 1:1 재건축 방식으로 가는 거는 저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전용 면적 30% 늘려갈 수 있다라는 게 법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전용 면적 30%를 늘릴 공간이 없어요. 다 받아도.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래서 안윤근 조합장 빨리 해임시키고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해임 사유 세 번째고요. 안조합장의 허위학력 불법에 의해 조합의 카르텔 형성을 여러분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치가 떨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는 문자 보니까 자기가 뭐 허위학력이 아니라고 뭐 학력 뭐라 그랬죠? 학력 학위증을 제시했다는데 어쨌든 학력을 한양대학교 정상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재판부에서 시인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시인하고 여기 와가지고는 철면피 깔고 나서 학위 증명서를 냈다? 이런다고 대한민국 이런 시스템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합장을 바꾸면 늦어지느냐? 예스? 노. 이제 우리도 결단할 때가 됐잖아요. 조합장이 바뀌면 늦어진다?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조합장은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요. 하나하나. 저는 그게 정말 무능하다고 봤어요. 지금 대지권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민 공람 딱 30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입안에서 주민 설명에 주민 공람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야 될 숫자가 이렇게 쫙 관련해서 도계위까지 가. 저는 장담컨대 도계위에서 빠꾸 당할 거라 봐요. 저번에 4차, 6차, 7차 그때 간담회 지난달에 할 때 제가 그랬죠. 서울시 신통 자문기획 2차도 열지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강남구청을 빌려가지고 공람할 것 같다. 그렇게 예단을 했어요. 근데 그냥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대로 그냥 얘기한 대로 데려갔잖아요. 도시계획 심의 통과 못합니다. 지금 뭐 보셨잖아요. 보행교 뭐 지금도 싸움하고 있잖아요. 보행교 자기는 본인이 철폐했다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야? 네가 제안을 해놓고 네가 철폐해? 네 마음대로? 결자해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게 이제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에 대해서 요거를 많이 대폭 줄여주겠다는 게 신통기획의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하고 총회 의결하고 이렇게 가면 맨 마지막에 가는 게 관리처분 인가예요. 단계별로 요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무능한 조합장은 단계 밟아갈 겁니다. 언제? 왜? 시공사를 선정해 놓고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장이 일을 하면 우리는 다 거지됩니다. 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행히 대한민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지 이번 2024년 8월 8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정비계획 위반을 딱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능력 있는 조합장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국회를 쫓아다니든 행정부를 쫓아다니든 어디를 가서 동시 진행을 3트랙을 동시에 밟을 수 있다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합리적이고 능력적이고 열정적인 조합장은 저 단계를 동시에 통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대지권 정리 소송이 저희가 처음에 주참단에 생각할 때 3년 걸릴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 3차, 4차 대지권 문제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해줬던 거예요. 자, 우리 3, 4년 걸린다고 했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3, 4년 동안 우리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동시에 해야죠. 능력 있는. 그래서 각 개별 소송도 하고 조합원 해야 될 얘기는 개별 조합원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는 거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권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머슴이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단 대지권 정의소송,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에 진행하면 다 3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통합 8년 안에 우리는 건축 다 끝내고 들어올 수 있다. 50개월 건축 공사 기간. 70층 이상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봅시다. 여러분, 사례예요. 조합장 바꾸면 늦어진다고요? 신반포 1차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딱 8년 동안 나이 드신 분이 버벅거리다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있어서 8년 동안 버벅거리다가 딱 2년 만에 진행해서 끝냈어요. 이게 조합장의 대관 능력과 통찰력이 합해져 있고 그리고 그런 열심과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도 빨리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단계로 돌아가면 현재 우리는 6단계로 와서 10단계 중에서 6단계 2.4 주민 공람 중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해임청이 하는데 한 달, 정비계획 다시 수립하는데 서울시 넣고 다시 반려가 통과시키는데 6개월. 그러면 8개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입안 제한까지. 그러면 우리는 끝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정비계획 변경고시 하는데 딱 6개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축심의 사업인과 관리처분도 동시에 해낼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같이 딱 가면 소송도 마무리 짓고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이주 완료하고 8년 아니면 우리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원래는 7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 약간 뭐 조합장이 계속 이렇게 헛발질 하시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8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주참단이 대안을 만들었고 분담금에 대한 확실한 그 제안을 해드렸고 논리도 명백하게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최대한대로 빨리 가서 여러분들의 분담금도 낮춰드리고 빠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지금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